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처음에 다뤄보려고 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것저것 내용이 많아서 다시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다루고,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좀 다루고 싶은 스트렝스 곡선이나 지난번에 이제 미처 하지 못했던 부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오늘은 식단 또는 영양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제 가능한 피하고 싶은 주제인 것이, 저는 몸을 눈에 띄게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은 내추럴 운동인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잘 빠진 몸을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스트렝스를 올리면서 매스를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나은데, 체중 감량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미니컷 정도로 조금 감소시켰던 경험밖에 없어서 더더욱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다이어트를 했던 거는 극단적으로 빠르게 빼는데 운동 이런 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칼로리를 줄였던 거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도 이제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들으신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는가. 매우 단순화시키면 이 세 가지가 또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또 다루다 보면은 서로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체중의 증가 감소, 근육량의 증가 감소를 가장 간단하게 단순화를 하게 되면 입출력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섭취하는 영양소의 에너지 총량과 몸이 움직이거나 쉬거나 일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의 크기가 같으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고, 뭐 사용하는 양이 더 많다면 체중이 감소, 섭취하는 양이 많다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논리에 사실 조금은 허점이 있는 게, 몸의 구성에서 그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이런 근육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이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면서도 칼로리 대사가 섭취량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원하는 그런 상승 다이어트, 근육량을 늘리는 과정이라면 린 매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 상급자로 갈수록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 일단은 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체중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또는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겠죠. 이걸 어느 정도 먼저 정해야 되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몸의 크기랑 스트렝스를 키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체급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체중은 유지를 하면서 근력이나 어떤 동작의 수행 능력은 향상시키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향이 정해졌죠. 그런데 그 방향이 정해져도 사실 이 값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량이,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지금 몸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의 양이 도대체 얼마인가. 뭐 인바디를 재면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완전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신의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만, 뭐 계속 그렇진 않겠죠. 무한정 찌거나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먹는 식사 패턴을 먼저 기록을 해서 내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량과 활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이렇지 않다 그러면 감소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최소 1, 2주 정도는 내가 먹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형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문제는 근데 이 기록에도 오차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대로 준비한 이제 정상급 어떤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재료의 무게를 재고, 단백질 섭취도 몇 그램 단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식사를 항상 사 먹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식을 사 먹거나 요리를 할 때 뭐 고구마 쌀밥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칼로리 계산도 오차가 어느 정도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여튼 이런 일정 기간의 기록을 끝내면 이제 어쨌든 본인이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유지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 원래의 방향을 다시 상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체중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면서 가능한 지방을 내리거나 체중 대비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 훈련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로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제일 먼저 칼로리의 총량이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의 양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정해집니다. 당연히 체중 증가에는 더 추가되는 이제 플러스 칼로리를, 체중 감소에는 마이너스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0에 가깝게, 그 차이가 0에 가깝게 유지를 해야겠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로 빠지면 억지로 먹거나 억지로 굶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몸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면 칼로리의 소모를 줄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식사량이 늘어나면 조금 더 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이 빠지거나 찌는 건 당연히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겠죠. 어쨌든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건 이런 균형에서 벗어났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당연히 공복감하고 관련돼서도 대사량을 조절하는 어떤 몸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식품 보면 곤약같이 칼로리는 없지만 포만감을 높이기 위한 음식, 또는 뭐 애초에 천천히 소화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실제로 먹는 칼로리 대비 포만감을 높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권유되는 거죠. 뭐 GI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은 애매한 게, 사실 GI 지수라고 하는 값이 단일 섭취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이것저것 결국 섞어 먹으면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균형이 맞는 일반식이 건강에 좋겠죠. 체중을 줄이고 싶은, 작아지고 싶은 사람과는 반대로 커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많이 먹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몸이 많이 먹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건 운동하고 식단이 같이 권해지는 이유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를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지방만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올리면서 그 늘어나는 에너지량으로 운동량을 늘리고 수행 능력을 늘려가면 선순환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몸이 칼로리를 더 많이 쓰도록 해서 섭취가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식욕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식욕이 늘어나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이 섭취를 해서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늘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게 건강한 벌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내 목적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무엇을 언제나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서 얼마나 중에 일부의 내용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무엇을 먹어야 될지로 향합니다. 이제 무엇을 먹느냐를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류인 3대 영양소를 알아야겠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각각의 영양소들이 몸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리학이나 영양학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업로드를 하는 그런 좋은 자료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통해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단백질은 근육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차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 탄수화물은 이제 이 근육이라는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휘발유 같은 연료, 지방이나 각종 미네랄 같은 것들은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필요한 어떤 윤활유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은 일단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육을 쌓기 위한 벽돌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와 관련돼서 종류, 분배 시기 등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단백질의 섭취량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 당연히 모르죠. 얼마나 먹으면 단백질의 섭취를 통한 근육의 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가? 이건 연구를 통해서 조금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되는데, 하루에 섭취하는 체중 대비 단백질의 적정량, 보통 이때 말하는 체중은 지방을 제외한 린매스를 기준으로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섭취할 때, 단백질을 한 번에 먹을 때 최적의 섭취량, 이 중에 이제 하루에 먹는 그런 전자의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통한 연구나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었고, 다양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보통 자신의 체중 그램, 그러니까 100kg이라고 하면 하루에 단백질 100g을 권장하기도 하고, 운동 선수들을 기준으로 하면 1.5에서 1.8g까지 권장하기도 합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2.2g 정도까지 섭취를 하는 것도 좋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다만 이건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제 지인 중에 이제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 한 스쿱씩 먹기 시작한 이후에 몸에 피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통풍 초기 진단을 받고 단백질 섭취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 특정 연구 결과에서는 자신의 체중의 4배 그램,
그러니까 100kg이라 그러면 하루에 400g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2년 이상 유지를 하면서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케이스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당 몇 그램, 목적에 맞춰서 몇 그램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개개인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본인이 섭취를 시작하면서 몸 상태를 주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제 고단백 섭취를 매우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제 학교 연구원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고혈압 전 단계를 제외하고는 혈액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일단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는데, 뭐 크게 주의할 건 이제 고혈압 전 단계 이것만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경험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과하게 가져갈 때 피로가 크게 쌓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루틴들을 진행을 하다가 피로가 굉장히 크게 쌓여서 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저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피한 다음에 수면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 자체가 어느 정도 과한 경우에는 피로나 몸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리해보면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근육의 합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단백질의 섭취가 이제 개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나 제가 말하는 얘기 또한 포함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앞에서 하려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루에 몇 그램을 먹는지는 앞에서 말한 체중 1kg당 1.2에서 2.2g 순수 단백질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이게 다양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1.5에서 1.8g 정도를 기준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최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는 거의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되었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사실 하루에 몇 번을 먹냐 이건데, 이것도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면 하루에 먹는 단백질 양을 하루 내에서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한 번에 섭취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걸 먹은 단백질이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의 합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운동 공부방에 번역해놓은 Stronger by Science라는 그 유명한 해외 사이트에 존 트렌멜론이라고 하는 근육 대사 관련한 연구로 그 생물학 박사를 받은 네덜란드 대학 교수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행한 연구의 목표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어느 정도 섭취를 했을 때 최대가 되는가, 이걸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였고, 뭐 어떻게 연구를 수행했고 얼마나 신뢰도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학문적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번역해 놓은 글 또는 그 글에 당연히 이제 원문 링크도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구의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하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를 거쳐서 혈장의 아미노산 수치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아미노산 중에 류신의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 이게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이었고, 해당 연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전에 참고 연구로부터 가져온 내용이 이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통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계측을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그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유청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최대가 되는가에 관한 연구였고,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WPC 유청 단백질을 기준으로 한 번에 40g을 섭취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최대가 됐고 그 이상 먹을 때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40g이 25g으로 줄여서 한 번에 25g의 유청 단백질을 먹으면 그 최대 40g을 먹을 때 나타났던 그런 높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의 90% 정도가 되는 충분히 높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효과를 보고 싶으면 한 번에 이제 40g 정도를 섭취해야 되지만 그 25g 정도만 섭취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고, 25g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이프로틴의 단백질 보충제의 한 스쿱이 25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내용이 40g을 먹으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구의 내용을 40g을 채우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단탄지 매크로의 균형에서 그 사람마다 이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이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보시면 되고, 하루에 단백질을 120g을 먹어야 되는데 3번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소화에 따라서 아니면 일정에 따라서 3번을 먹는다라고 하면 40g씩 3번 먹는 게 좋겠죠. 당연히 40g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드니까. 다만 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30g 4번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이제 100g을 섭취한다 그러면 40g 2번에 20g 한 번을 먹는 것보다는 33.3g 3번, 25g 4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급속으로 그 신체의 상태를 계측을 해가지고서 얻은 결론들이고, 이러한 그 분할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근육 합성이나 뭐 근육의 지름 증가나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변한 데이터가 크게 없어서,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 분할 방식이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앞서 류신에 관한 연구로 돌아가면, 지금 앞에서 제가 말한 40g, 25g에 관련된 이런 연구를 조금 더 깊게 판 게 앞에서 언급한 트렌멜론 박사의 연구인데, 이제 이 연구자는 25g이나 40g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그 단백질 안에 류신의 양의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기존으로 알아냈고, 이제 일부의 유청 단백질과 류신을 섞어서 먹는 실험의 결과를 비교해서 일반 단백질 15g에 류신 5g을 넣는 것을 섭취하면 기존의 40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매료되어서 마이프로틴에서 류신 단독 성분 1kg을 구매해서 항상 유청 단백질 25g에 류신 5g을 섞어서 먹는 방식으로 섭취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류신 단독 성분 일단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단백질의 총량 섭취에 비하면 그 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효과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분할을 해가는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그 깊은 이해 없이 앞에 연구를 했던 트렌멜론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시도하긴 했는데, 이제 류신을 따로 섭취하는, 그러니까 특정 아미노산에 치우친 이런 단백질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몸에 큰 문제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경험하고 이제 얕은 지식을 그 알기 쉽게 풀려고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깊이가 있는 전문성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항상 그 참고 정도로만 반쯤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한번 좀 생각이 났는데, 왜 4-5번까지만 이제 분할을 하는지가 없었네요. 앞에서 말한 이제 단백질 섭취로 인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은 단백질을 먹고 이게 소화 및 흡수가 돼서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 특히 이 중에서도 류신의 농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빠르게 반응하는 정도와 그 올라간 류신의 농도가 유지되는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듯이 큰 차이는 없지만 류신의 단독 섭취 또는 이제 가수분해가 돼서 소화가 용이한 그 단백질 보충제 중에는 WC보단 WPH가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섭취하고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를 높이는 속도가 당연히 더 빠르거든요. 이왕 이제 어떤 충전을 할 거면 급속 충전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서 저는 지금 고속 충전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속 충전이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 차이가 사실 크게 체감이 되는 적이 잘 없어요.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뭐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아니면 대부분 이제 제일 싼 WPC 보충제로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섭취는 개인적으로는 프로급 또는 이제 프로를 목표로 하는 뭐 주머니 사정이 부유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소화 잘 되는 걸 기준으로 가성비를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섭취들에 대한 내용이, 결론은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를 빠르게 올리려고 먹는 건데, 이미 그냥 WPC 유청 단백질도 그 자체로 이걸 올리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
이런 얘기였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섭취를 통해서 올려놓은 그 아미노산의 농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가, 그게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 4시간에 한 번씩 적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합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다시 말하자면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의견이 만들어진 그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에 큰 허점이 없어서 신뢰를 하고 있긴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의 다수의 연구로 똑같이 100g을 먹는데 25g씩 4번 먹고, 그 다음에 뭐 50g씩 2번 먹고 100g씩 한 번 먹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그런 검증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논리가 완성되어 있더라도 의견일 뿐입니다. 이제 뭐 길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단백질의 총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섭취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빙빙 돌아서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은 이제 영양소의 총량에 이 섭취가 다시 묶여 있습니다. 40g씩 하루에 6번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체중이 엄청나게 과체중에 운동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 단백질 과다 섭취일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될 거고, 이 단백질 양에 맞는 탄수화물 지방까지 먹게 되면 거의 뭐 대사량의 괴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냥 살만 찔 거고, 단백질에 대해서도 사실 뭐 단백질의 퀄리티,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미노산의 구성, 소화, 지금은 이제 비주류로 가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카제인, 그다음에 WPC, WPI, WPH 등등 다룰 만한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총량과 그 섭취 시기에 관한 것만 짚었고, 그래도 굉장히 기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내용을 이제 TMI라고 적고 있고, 그래도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다음 영양소인 탄수화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보디빌딩, 그 다음에 이제 파워빌딩 하시는 분들이랑 스트렝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이나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중량 훈련에 볼륨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인 근육의 글리코겐을 빵빵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 먹는 그런 게 이제 탄수화물이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벌크업 하시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기간이 따로 있고 그게 이제 또 극한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어떤 탄수화물 섭취 방법이 분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매크로의 총량은 섭취를 정한 칼로리에서 단백질 총량하고 그 전체 칼로리 중에 한 20% 정도의 지방 섭취를 제외하면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정해집니다. 그럼 언제 어떤 걸 얼마나 먹는지 나누는 것만 남았죠.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하면 떠오르는 지식이 아마 GI 지수일 겁니다. 단순한 포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포도당하고 비교했을 때 몸에 들어가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냐, 이제 얼마나 빨리 높여서 우리 몸에 인슐린 같은 그런 호르몬을 건드리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GI가 높으면 당연히 빠르게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다시 저장을 하고 배가 고파지겠죠. 따라서 활동이 없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는 제 기준으로 이제 점심이나 아니면 식간에 먹는 간식, 이럴 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이나 가능한 단탄지가 어느 정도 섞인 그런 일반식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요. 다만 이런 혈당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이 두 번 있죠. 아침 공복이랑 운동 직후. 아침 공복은 사실 뭐 많이 먹는 타이밍은 아니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과일이나 이온 음료의 단백질 보충제 또는 이온 음료의 닭가슴살 정도를 저는 먹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고중량 위주의 볼륨 훈련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특히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잘 챙겨줍니다. 운동하고 뭔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텀이 있을 때는 가방에 젤리를 넣어서 다닐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단백질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탄수화물부터 바로 먹습니다. 뭐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때문에 운동 직후에 어떻게든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그런 기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생각보다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유지 시간도 길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씻고 몸이 따뜻해지고 음식이 몸을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이 가라앉아서 카타볼릭에서 아나볼릭 상태로 넘어간 후에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탄수화물 보충은 빠른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운동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공급이 된다라고 몸에 신호를 줄 정도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경험적인 내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 다음날 훈련에 영향이 덜 가게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탄수화물도 잘 모르는데 더 잘 모릅니다. 섭취량이 이제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면 호르몬이나 대사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항상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동일한 칼로리를 먹었을 때도 포만감을 높이기 쉽다. 그래서 이제 배가 확 꺼지거나 아니면 미니컷, 소폭 감량을 해야 될 때 제 기준으로는 그때는 따로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안 챙기는 게 저도 이제 치즈나 유제품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은 이미 뭐 섭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보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단백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전달이 됐고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짧은 지식만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해오면서 영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먹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 하루에 2번 단백질 보충제를 먹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샤워한 후에 샤워를 하고 보통 밥을 먹는데 그 밥 먹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이고 한 번에 먹는 양은 그 마이프로틴 그 WPC 프로틴 한 포대 기준으로 한 스쿱 대충 이제 가끔 재보면 한 30g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밥 먹을 때 닭가슴살도 어차피 같이 먹거든요.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등등 같이 먹기 때문에 한 번의 섭취량은 저는 40g이 차고 넘치게 섭취를 합니다. 주로 아침에는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백질 보충제에 생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학교 그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빵이랑 치킨 너겟 이런 것들을 사와서 주로 먹고 그 다음 점심에는 이제 딱히 식단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냥 한 2인분 정도 시켜서 먹습니다. 가능한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 위주로 시키려고 하고 피치 못하게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었으면 그 편의점에서 사온 닭가슴살 소세지나 아니면 고단백 요거트를 한두 개 정도 먹어서 단백질 한 3, 40g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먹을 때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먹냐? 이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섭취한 탄수화물의 양에 따라서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해서 먹습니다. 저녁은 3번의 식사 중에 가장 헤비하게 먹는데 이제 운동이 끝나고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 후에 그 마찬가지로 이제 배달식으로 주로 많이 먹는데 배달 식사를 한 1, 2인분 정도 시킨 다음에 닭가슴살 또는 돼지고기 구이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얹어서 먹고 있고 시키는 메뉴는 주로 이제 치즈김치 볶음밥 아니면 비빔밥 이런 탄수화물 위주 음식들이 많고 먹고 거의 바로 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게 아예 없고 운동 끝나고 나면 피로가 항상 많이 쌓여서 그런지 이렇게 바로 먹고 나서도 대부분은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서 아침까지 아침 알람 울릴 때까지 잠을 자고 있고 정말 과식을 해서 속이 더부룩하면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자기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 뭔가 앞에서 제가 지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전에 했던 방식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과는 지금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게 많이 다르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예전에는 이제 한창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식단 피드도 많이 올렸었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다음날 먹을 그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도시락을 만들려고 요리도 했고 뭐 과일도 깎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끝나고 나서 요리하고 그럴 시간도 점점 없고 연구실 일도 점점 많아지는데 페이는 많아지니까 사실 어느 정도 식사를 시켜 먹고 이런 게 가능해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바빠지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만 주로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먹고 뭐 그렇게 하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형태의 식사와 영양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하는 방식은 결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심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과식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점심에 가능한 소화를 가능한 잘 하려고 소화 효소나 이런 것도 종종 챙겨 먹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참 어렵고 제가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에 굉장히 긴 내용을 또 전달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나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찾아가시면서 본인의 경험에 맞게 잘 맞는 식단이랑 영양을 각각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에 제가 먹는 방식으로 먹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바로 그냥 식사하다가 아니면은 며칠 있다 그냥 토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사람마다 이런 식단을 오래 유지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음식 종류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본인이 잘 먹을 수 있는 잘 맞는 음식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영양 보조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FDA 그 승인 절차에 관한 글도 번역을 했었는데 하다가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PC에 남아 있는데 원문으로 180장짜리였고 한 80장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뒀었는데 이 그 내용들 보던 것들을 보면은 이 보조제 계통은 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듯 하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이 뭐 죽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특정 질병의 발생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조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발표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 한 곳 유명한 곳이 호주 국립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성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카페인, 베타알라닌, 크레아틴, 그리고 비트루트인가 있었을 거야 아마. 저는 이 중에 이제 카페인이랑 베타알라닌은 제가 그 부스터로 먹는 마이프로틴의 프리워크아웃 부스터에 들어있고 그래서 항상 챙겨 먹고 있는데 저는 부스터를 끊은 적이 몇 년째 없습니다. 적어도 4, 5년 동안은 그런 뭐 한 달 이런 휴직은 거의 없었고 훈련소 들어가 있었을 때 4주간 휴직이 있었던 걸 제외하면 계속 끊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년간 먹다가 한 1, 2년 정도, 2년 이상 귀찮아서 안 먹다가 한 두세 달 전부터 다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에 나온 카페인이나 베탈라닌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용 부스터로 권하는 편이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카페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또 안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먹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는 아이허브 들어가서 보고 삽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먹는 것만 딱 말씀을 드리면 비트루트 캡슐, 마카,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브 맨스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비타민 D, 보론. 이게 붕소인데 며칠 전에 이제 비타민 D 흡수를 돕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크레아틴, 판크레아틴. 앞에 말씀드린 그 단백질 섭취가 과할 때 점심에 이제 일하다 자꾸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줄여보려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는 그런 요소를 사본 건데 이 판크레아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이 정도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포츠 영양과 관련해서 좀 심도가 깊은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 피톨로지 채널의 우수님의 영상을 보시는 걸 사실 더 추천합니다. 제가 찍는 영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경험 기반으로 이제 썰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일 뿐이고 저는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깊이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이렇게 긴 영상을 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제 제가 그나마 전공을 오래 해왔으니까 전공 지식이 깊은 기계공학에서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다뤄볼 수 있는 부상의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 스트렝스 곡선 이런 것처럼 그 역학과 맞물린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루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에 적어놨듯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서 이걸 순차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영상을 끝내려고 하니까 확실히 제가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지식이 뚝뚝 끊겨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새 그 최근 한 1년, 1년 반 정도는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전문가 트레이너 형에게 뭐 직접적으로 질답 형식으로 조언을 받고 있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이것저것 예전처럼 뭐 관련된 레퍼런스를 다 찾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게 좀 더 익숙해진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이 분야를 노력을 해서 몇 년을 파더라도 이미 지금 쌓여 있는 지식과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형들이나 전문가들만큼의 지식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로 이미 쌓아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야는 도움을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이후에 이제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팁이나 경험 형식으로 제 훈련 동작이나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는 거나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각각 뭐 내추럴 보디빌딩 아니면 파워리프팅 뭐 이런 것들에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길게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다음 한 주 잘 준비하는 좋은 한 주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고, 항상 부상 없이 증량득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